이어서 막스가 포이어바흐를 1845년에 어떻게 비판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한 문제 설정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이 문제 설정이란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역사과학, 히스토리 사이언스 또는 역사 유물론, 히스토리컬 머티리얼리즘, 이런 식의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것을 바로 이제 막스의 고유한 문제 설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문제 설정이 언제 출현을 하게 됐냐면 1845년에 출현을 했고, 포이어바흐에 대한, 말하자면 자기 비판, 포이어바흐에 대한 비판이자 이전의 청년 막스에 대한 자기 자신의 비판을 통해서 도달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이어바흐에 대한 태제에서 어떤 단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단절의 결과로서 등장하게 되는 그 문제 설정으로서의 역사 유물론, 역사과학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바로 같은 해에 쓰여진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텍스트 안에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이어바흐에 대한 태제를, 이건 짧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뭔가 렉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를 잠시 중지했다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됩니다. 제가 웹에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845년이라고 쓰여져 있죠. 막스가 이제 이 태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개의 짧은 태제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이제 막스가 앞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론적인 작업을 할 때 영감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책상머리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때때로 이렇게 잘 생각이 전진이 안 된다든지 진전이 없을 때, 막힐 때, 이럴 때 이제 좀 영감을 갖다 얻기 위해서 자기가 써놓은 어떤 메모예요, 메모. 말하자면. 이 태제들을 이제 좀 살펴볼 것 같으면 총 11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태제를 한번 봅시다. 이제까지의 모든 유물론, 포이어바흐의 것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모든 유물론의 주된 결함은 대상, 현실, 감성이 단지 객체, 다시 말해서 이제 오브젝트의 단지 객체 또는 관조의 형식 하에서만 파악되고, 관조라는 걸 바라보는 거죠. 그거는 바라본다라는 그 말은 테오리아라는 그 용어하고 관련이 깊죠. 티오리 인식론적인 차원에서만 파악을 하고, 감성적인 인간 활동, 즉 실천으로서 주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실천으로 파악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활동적 측면은 유물론과 대립되는 관념론에 의해 추상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간에 이것은 물론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활동 그 자체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관념론에도 단점이 있죠.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활동 그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활동적 측면, 이 측면은 유물론과 대립되는 관념론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전개되었다. 포이어바흐는 사유객체와는 현실적으로 구별되는 감성적 객체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활동 자체를 대상적 활동으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오직 이론적인 태도만을 참된 인간적 태도로 보고, 그 아까 전에 테오리아랑 관련이 깊다고 그랬죠. 반면에 실천은 단지적 불결한 유대적 현상 형태 속에서만 파악하고 고정시켰다. 따라서 그는 혁명적인 실천적 비판적인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 텍스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락시스라는 이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실천이라는 뜻인데요. 이 프락시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테오리아, 이론이죠. 관조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이 실천의 문제를 갖다 이제 제기를 하면서 이 포이어바흐는 이 관점에서만 어떤 현실을 갖다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대상으로서만, 객체로서만, 관조의 어떤 그 대상으로서만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락시스라는 차원, 인간의 어떤 활동이라는 차원, 이 차원은 관념론자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칸트라든지 또는 헤겔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 이러한 측면이, 실천이라는 측면이 발전되어 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이어바흐의 잘못은 그래서 실천이라는 차원을 갖다 보지 못한 것에 있지만, 반면에 관념론자들은 또 이 실천을 갖다가 감성적인 어떤 것으로서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점이 또 관념론의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개념이 또 다른 개념이 바로 포이에시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생산 또는 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제작이라는 의미로부터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것 중에 포엠 같은 것들도 다 이쪽에 이제 속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건 생산이나 제작이나 이런 것에 이제 관련되는 거였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 3자 간의 관계, 테오리아는 오히려 여기서 좀 부차적이고, 프락시스하고 그 다음에 포이에시스 사이에 날카로운 구분과 위계화를 갖다가 행했던 최초의 철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이 테오리아를 갖다가 이 관조랑 연결시켰던 그 사람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이제 나오고 정치학 쪽에 관련해서 나오는 논의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실천이 있었는데, 하나는 프락시스라는 실천, 또 하나는 포이에시스라는 생산 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천, 인간활동. 이 두 가지 사이의 구분과 그것들 사이의 어떤 위계관계를 갖다가 처음으로 수립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생각은 서양 철학사의 막스 이전까지 서양 철학사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프락시스라는 건 뭐냐? 그건 실천이라고. 그냥 실천이 아닙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있어서 프락시스라는 거는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민, 폴리티컬 시리즌, 시민의 활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시민의 활동.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런 프락시스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더 나은 시리즌으로 자기 변혁하는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셀프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프락시스라는 거죠. 반면에 포이에시스는 자기를 변혁하는 실천이 아니라 아까 제작이나 생산 이런 거에 관련된다고 그랬죠. 제작이나 생산을 하는 거 뭐 뭔가를 만든다든지 뭐 돌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벽돌로 만든다든지 그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어떤 것은 자기 변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는 거냐면 세계를 변혁하는 겁니다. 혹은 뭐 환경을 변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 포이에시스는 아까 전에 프락시스는 누구의 활동? 정치 윤리적인 시민의 활동이에요. 시민의 정치 윤리적인 활동. 그리고 그건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활동. 포이에시스는 세계를 변혁하는 활동인데 그거는 누구의 활동이냐면 노예의 활동.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런 어떤 노동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뭔가를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다. 자유민으로서의 시민들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실천들을 한다는 거죠. 물론 데모스 같은 경우에 는 뭐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데모스들도 노예들을 부리면서 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힘든 일들은 다 이제 노예들한테 이제 시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상황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프락시스가 상위에 훌륭한 이런 활동이고 포이에시스는 이거는 노예들이나 하는 비천한 활동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변혁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막스는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프락시스는 아까 전에 그 막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관념론에 의해서 발전되어져 나왔다. 특히 이제 독일에서는 칸트나 헤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나왔다. 그렇지만 이 관념론자들은 뭘 몰랐어요? 감성적인 그 활동 자체를 알지 못했다. 라고 감성적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센서블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감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계를 변혁하는 활동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의 활동이라는 이 차원으로서의 포이에시스 차원을 누가 몰랐냐면 관념론자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포이어바흐는 테오리아의 차원에서만 감성적인 것을 사고를 했었다. 그래서 이 테오리아의 차원에서 포이어바흐가 사고하는 것도 잘못이고 이것만 보는 것도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것만 보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관념론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보지 못하는 그런 그 포이에시스 쪽은 보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관념자들은 또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말하면서 막스는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포이에시스와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 사이에 그 위계관계를 단순히 뒤집어가지고 포이에시스가 더 좋은 거야, 프락시스보다 더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막스를 보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막스를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막스가 포이에시스하고 그 다음에 이 프락시스의 위계관계를 전도시켜서 포이에시스가 훌륭한 거고 프락시스는 별로 좋은 게 훌륭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걸 위계관계를 전도시키려고
했었다라고 이제 보면서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막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리스적인 어떤 것으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러한 어떤 프락시스에 대한 문제설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한나 아렌트예요. 한나 아렌트가 근데 잘못 봤습니다. 막스가 여기서 이 텍스트에서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 막스가 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를 등치시키려고 해요. 등치. 그러니까 포이에시스가 더 좋아 이게 아니라 프락시스하고 포이에시스를 등치시키고 이렇게 등치될 수 있는 것만이 혁명적인 말하자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어떤 실천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프락시스는 뭐라고 그랬죠? 셀프 트랜스포메이션. 포이에시스는 뭐죠? 월드 트랜스포메이션. 막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진정한 셀프 트랜스포메이션은 월드 트랜스포메이션 없이는 달성될 수 없고 또 월드 트랜스포메이션도 진정한 월드 트랜스포메이션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셀프 트랜스포메이션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등치되고 일치될 때 그것만이 혁명적인 진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천이다라고 막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뭐 보통 그 우리 자신을 갖다 이제 변화시키겠다고 해서 뭐 면벽하고서 그 텅 빈 벽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래봤자 자기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변화하지 않냐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관계로부터 고립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관계로부터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만 우리 자신이 규정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뭘 변화시켜야 되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월드죠. 월드에 형성되어 있는 그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계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어떤 좋은 세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변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미.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세계를 갖다가 어떤 좋은 관계들로 지금과는 다른 더 좋은 관계들로 형성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좋은 관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그런 것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같은 과정.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과정, 세계 속에 있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갖다 따로 떼어서 월드만 변혁시키는 그런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자기 자신만 변화시키는 세계는 그대로 놔둔 채로 자기 자신만 변화시키는 그런 실천도 있을 수가 없다는 다 환상이고 허구적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텍스트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이 첫 번째 태제는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관념론자 그 포이어바흐는 테오리아의 관점에서만 그 인간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현실이나 감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객체 또는 관조의 형식하에서만 파악을 했다라는 그래서 실천을 갖다가 무시했더라 그런 어떤 과오를 범했고 관념론자들은 그 실천을 봤어요. 실천을 봤지만 그것을 오직 그 추상적인 방식으로만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감성 그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활동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그 프락시스가 아니라
포이에시스에 관련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막스는 바로 여기서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를 등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그 태제를 한번 봅시다. 인간의 사유가 대상적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결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이다. 인간은 실천을 통해 진리를, 즉 그의 사유의 현실성과 위력 및 현세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유의 현실성 혹은 비현실성에 대한 논쟁은 순전히 공리공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자, 이 세 번째 태제가 이제 중요한데요. 세 번째 태제를 보시면, 자, 환경. 아까 전에 이제 월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월드는 또한 환경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환경이죠. 환경과 교육의 변화에 대한 유물론적인 학설은 환경이 인간에 의해 변화되고 또 교육자 자신이 교육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 인간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또한 교육자 자신도 교육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고 있다. 따라서 이 학설은 사회를 두 부문, 그중 한 부분은 다른 한 부분보다 더 우월하게 된다. 두 부문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환경의 변혁과, 환경의 변혁이라는 게 뭐예요? 월드 트랜스포메이션. 인간 활동 또는 자기 변혁의 일치, 이게 이제 인간 교육이죠. 인간 활동 또는 자기 변혁의 일치, 그러니까 환경의 변혁과 자기 변혁의 일치는 오직 혁명적 실천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또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셀프 트랜스포메이션과 월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치했을 때 그때만 오직 혁명적 실천으로 파악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혁, 또 교육자 자신, 그러니까 인간의 변혁, 이 두 가지를 등치시킬 수 있는 것만이 혁명적 실천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태제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6번 태제를 한번 봅시다. 5번도 넘어가고요. 6번 태제를 보면 포이어바흐는 종교적 본질을 인간적 본질 안에서 해소시킨다. 아까 전에 이제 말하자면 이 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역량, 신의 본질이 바로 이 역량인데 이 무한한 이 역량은 신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탈소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종교적 본질을 인간적 본질 안에서 해소시키는, 혹은 안으로 해소시킨다. 그러나 인간적 본질은 어떤 개개인에 내재하는 어떤 추상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이다. 총체라고 옮겼지만 사실은 총화라고 옮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괄호 안에 앙상블이라고 써있죠. 이 막스는 독일 사람이었죠. 독일 사람이었지만 불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불어를 아주 잘해서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고, 그래서 이 앙상블은 불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다 독어로 쓰다 거기서만 앙상블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게 말하자면은 독일어에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탈리테가 아니라는 거죠. 앙상블이라는 말은 오히려 좀 집합, 총화 이런 식의 말들에 좀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의 본질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안에 어떤 내재해 있는 추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회적 관계들의 소셜 릴레이션의 총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아까 전에 제가 자기 변혁,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변혁하는 실천이 실제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를 변화시켜야 되냐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이 관계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자기 변혁은 세계 변혁을 갖다가 이제 필요로 하는데, 세계의 변혁이란 다른 말이 아니라 세계에 형성되는 관계를 변혁하는 것이고, 특히 인간에게는 사회적 관계를 변혁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거죠.
이렇듯 현실적 본질에 대한 비판으로 들어서지 못한 포이어바흐는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역사의 진행을 도외시하고 종교적 심성을 그 자체로서 고정시키며 따라서 하나의 추상적인 고립된 인간 개체를 전제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적 관계들의 견지에서 인간의 본질을 갖다 사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따라서 그 본질은 단지 아까 전에 그 스페시스 빙이라고 얘기했었던 유로서만 다수의 개인들을 자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내적이고 침묵을 지키는 보편성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사회적 관계들의 총화, 앙상블. 이게 인간의 본질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 변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변혁시킨다는 건 바로 이 본질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변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관계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월드 트랜스포메이션.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가 되겠어요? 사회적 관계들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인간적인 본질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이 뭐냐? 이거를 분석하고 이걸 어떻게 변혁시켜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만 우리 자신의 변혁인 인간 본질의 변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종교 또는 신의 본질을, 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로 해소하는 것, 또는 뭐 환원하는 것. 이게 포이어바흐가 한 거죠. 그런데 막스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본질은 그런데 개개인의 내재해 있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추상적인 늘 변함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뭐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진다?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서. 따라서 이 사회적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되어 왔고 지금 이루어져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변혁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사고하는, 그것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어떤 것이 지금 새롭게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사과학 또는 역사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은 사회적 관계들을 분석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고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인간 본질을 규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전망들을 갖다가 이제 뽑아내는 그런 어떤 것이 바로 역사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완전히 그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학의 영역 혹은 학문의 영역이 막스에 의해서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포이어바흐에 대한 비판을 갖다 한 다음에 막스가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당시에 이제 독일의 관념론자들을 갖다 비판하는 사실은 이제 해겔 좌파를 말합니다. 해겔 좌파를 비판하는 이 텍스트를 갖다가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텍스트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소외라든지 뭐 유적 존재라든지 이런 말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그 이전까지 막스의 생각을 완전히 규정하고 있었던 이 개념들, 이 개념들이 완전히 다 청소가 되어져 버리고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느냐? 생산관계, 생산력, 뭐 분업 등등 생산 양식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뭐 노예제적 생산 양식, 무슨 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봉건적 생산 양식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이 그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1845년에 쓰여진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텍스트에서 처음으로 이런 개념들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용어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용어들과 새로운 개념들로 완전히 다시 사유를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루이 알티세르라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루이 알티세르라는 바로 프랑스의 막시스트가 당시에 이제 그 논쟁들의 개입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에피스테몰로지컬 브레이크다라는 식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포이어바에 대한 태제, 마지막 11번째 태제, 이 굉장히 유명한 태제인데요. 11번째 태제를 이제 보시면은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여러 가지로 해석해 왔을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혁시키는 일이다. 세계를 변혁시키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이게 끝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좀 이제 비판적인 어떤 코멘트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지 않고서 세계를 어떻게 변혁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알티세르도 그렇고, 뭐 알티세르 제제 데이브 발리바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태제에서 해석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걸 갖다 이해를 해서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막스가 여기서 좀 사유가 완전히 클리어하지 못하다라는 식의 비판을 갖다 좀 하는 것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막스가 어떤 인간 개인 또는 인간의 본질을 뭐에 견지해서 분석을 하고 있냐면 소셜 릴레이션스의 견지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본질은, 개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쓸 수 있냐면 트랜스 인디비주얼한 존재다. 이걸 이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두고서 이제 논쟁이 좀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거를 진태원 선생 같은 경우엔 관개체적, 뭐 관개인, 사람이니까 관개인적. 그래서 관은 이제 뚫을 관자를 갖다 써가지고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서건모 선생 같은 경우에는 과를 쓰는데, 과개체적. 과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초개인적, 뭐 초개체적 이런 식으로 옮긴 적도 있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뭐 트랜센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초개체적으로 오면 안 되고, 관개체적 또는 과개체적이라고 하면, 과는 이제 넘친다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걸터앉는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용어예요. 이게 사실 중국어 쪽에서 트랜스내셔널이라는 말을 과민족적이라고 옮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자를 이제 사용을, 이제 이건 서원모 선생님이 사용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과개체적이 더 맞다라고. 과개체적이라고 옮기는 것이 맞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의 또 다른 함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인간의 본질이라는 말이 물론 에센스라는 말도 있지만 네이처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자연 본성. 인간의 자연 본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초역사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일한 어떤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역사 속에서 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서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생각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지 않다.
인간의 본질은 바로 소셜 릴레이션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셜 릴레이션들이 변하게 되면 인간의 본질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좀 우파 쪽 이론가들이라든지 뭐 혹은 뭐 이데올로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이제 사회주의를 갖다 이제 비판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야. 인간의 자연 본성은 이기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같이 그렇게 이타적인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막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1845년에 이미 반비판을 해놨어요. 뭐라고 비판을 해놓은 거냐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는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관계들을 갖다 변혁하게 되면 변화시키게 되면 그러면 인간의 자연 본성도 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본질이란 그렇기 때문에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초역사적인 방식으로 늘 어디서나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은 역사적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의 자연 본성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의 본성 혹은 우리의 본질을 갖다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변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 나은 어떤 사람들로 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어떤 변혁들을 하면서 살아왔고 노예제 시기에 우리가 고대 그리스 노예제 때 노예제 사회에서 우리가 가졌던 인간 본성 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또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관념론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인간의 자연 본성은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 동일한 것으로 유지되었다라는 식의 언제나 미리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이었다. 조월적인 방식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막스는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역사화시키는 인간의 본질을 역사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세계의 변혁과 자기 변혁의 일치로서의 혁명적 실천을 우리가 벌여나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현재의 우리의 삶을 갖다가 다른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그 프랑스 혁명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서 시민과 인간을 갖다가 등치시킬 때 더 중요한 게 시민이다. 시민이 자기의 시민적 활동, 다시 말해서 정치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규정을 갖다 변화시키는. 예를 들면 뭐 직립보행하는 인간은 직립보행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본성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갖다 주장을 함으로써 자기를 인간 안에 포함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규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렇지만 막스는 단순히 정치적 활동이 인간의 본질을 갖다 규정시킨 그 규정을 변화시킨다는 것에만 이야기를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관계들이 바로 그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세계를 변혁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고요. 이 이후에 1845년 이후에 인식론적 단절을 경험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포이어바흐에 대한 태제, 그 다음에 독일 이데올로기. 1847년에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엥겔스하고 같이 쓰죠. 공산주의 선언. 뭐 공산당 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원래 텍스트에는 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당이라는 말이 이제 그 엥겔스가 아니라 저 막스하고 엥겔스가 같이 그 1871년에 이제 파리 코뮌 이후에 이 텍스트를 재출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이라는 말을 집어 넣어요. 근데 여기는 없었어요. 원래 47년 텍스트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참 할 얘기가 많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입니다.
그 다음에 1848년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48혁명이라고 1848년 혁명이라고 이제 불리는 혁명인데 이때 이제 막스가 좀 낙관적이었어요. 혁명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때 이 혁명이 실패합니다. 그 실패하고 이제 진압을 당하죠. 봉기를 했는데 노동자들이 봉기를 했는데 다 진압을 당하고 그리고 사실 1848년 혁명은 독일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막 진행이 됐었는데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를 하고 그리고 어떤 폭력의 문제가 전면화되면서 이 막스가 그냥 노동자들이 그냥 서로 단결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지금 상대편의 어떤 그 폭력이 너무나 그 거대한 폭력을 갖다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싸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1848년 이후로 어디로 가냐면은 영국 런던의 도서관에 들어갑니다. 런던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치 경제학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정치 경제학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거의 근 20년 동안을 정치 경제학 연구에 몰두해서 1867년에 쓰는 것이 바로 자본의 일권입니다. 볼륨 1.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71년에 이제 파리 코뮌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진압을 당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막스가 한 10년 정도밖에 살지를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2권하고 3권은 엥겔스가 나중에 사후에 이제 막스 사후에 출판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자본 1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막스의 비판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거를 갖다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스의 이 자본에서 진행된 그 비판,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 이 비판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